네,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목차 순으로 해서 정책 파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우리 목차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입문과정 강의인데요.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책 다음에 투자론이 등장하죠. 자, 봐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거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 오피스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걸 매입했습니까? 임대 수익 등을 얻거나 나중에 싸게 산 것보다 상대로 비싸게 되팔게 되면 양도 차이를 얻는다든가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게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투자해 보도록 합니다. 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투자론에서는 이 투자의 정의, 이거 좀 보면서 투자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란 것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 봐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불확실해요. 그렇죠? 불확실하다. 여기는 뭐? 확실하다. 이건 미래 수익이고요. 여기는 뭐? 현재 소비. 이게 얻는 거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건 들어오는 돈이고, 이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위쪽 금액하고 아래쪽 금액, 자, 이거 얻는 거고 희생하는 건데 어떤 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컸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로는 이런 걸 다룹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금액적일 수도 있고요. 비율을 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금액 같은 경우에는 NPV 같은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NPV. 비율 같은 것은 뭐 PI라든지 IRR 이런 거. 자, 뭐 영어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봐요. 이게 더 커야 한다. 그렇죠? 이게 더 커야 한다. 그래서 금액과 비율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뭐예요? 불확실한 투자 안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 불확실성이 뭡니까? uncertainty 이것을 위험, 리스크에 포함시켜서 요즘은 위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이것을 크게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다고요? 위험이라 말할 수 있어요. 투자란 무엇을 감수하는 행위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이 위험이 뭐냐?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이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투자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다음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커진 만큼 상응해서 수익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위험이 상응해서 수익이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위험 수익 상쇄관계입니다. 상쇄관계.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자, 잘 봅니다. 위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수익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상쇄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화살표 봅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죠? 이럴 때는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비례관계. 우리가 이제 상쇄관계로 그러니까 서로 엇갈려서 반비례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곧 비례관계로 옵니다. 내용상 상쇄란 것은 엇갈린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함수관계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비례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례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반비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출제가 좀 됐었고요.
또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위험할수록 수익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투자안이 수익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투자 제안을 할 때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투자의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요. 이게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다 했는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행위고 그냥 수익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수익이 언제 들어와요? 미리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1년 뒤에. 근데 1년 뒤에 얼마 들어왔냐면 100만 원 들어왔어요. 다시 내가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1년 뒤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이상하죠? 자, 이 100만 원 은행에다 넣는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맞습니까? 그래서 자, 현재 100만 원은 1년 뒤에 그대로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더 금액이 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11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나가고요. 1년 뒤에 100만 원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더 들어와야 돼요. 돈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뭐 기초적인 좀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근데 1년 뒤에 이자율이 10%라면 이건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 그래서 제가 이자율 0.1, 연 10%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이렇게 110만 원 바뀌는 거. 현재 가치. 자, 이것은 1년 뒤에 미래 가치.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이 연 10%라면 1년 뒤에 110만 원과 같다. 자, 우리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이렇게 110만 원으로 바꾸는 방법은 곱하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1은 원금 100만 원 계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0.1은 이자 10만 원 계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자 감안하고요. 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냥 1.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곱해지는 0.1을 뭐라 부르냐면 할증률이라고 부릅니다. 할증률. 지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라면 1년 뒤에 110만 원과 같구나. 역으로 보면 1년 뒤에 110만 원은 현재 얼마와 같다? 100만 원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예, 바꿀 수 있겠죠. 아까 곱했던 것을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1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곱일 때 이것은 할증률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할인율이라 해요. 할인율 또는 환원율을 합니다. 환원율. 자, 그래서 이번에 뭐 26회 때도 뭐 수익하는 법에 그 기초 사고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이다 또는 환원이라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걸 괄호로 넣어서 들어갈 말을 지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다시 와서 우리 투자할 때는 나간 돈 지금 100만 원이죠. 근데 1년 뒤에 들어온 돈이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얻는 수익이 있네요. 이 수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피스텔 매입했어요. 그러면 매달 임대 수익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 부분은 영업수지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간 단위별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 여러분 월 급여를 소득이라고 그러죠? 소득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income gains. 근데 이건 어때요? 오피스텔 1억이 샀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 되팔았다 칠게요. 양도 차익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자, 이 5천만 원은 내가 노력해서 번 겁니까? 돈을 벌어다 준 겁니까?
돈을 벌어다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capital gains 해서 자본이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수익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income gains, 소득이득하고요. 소득이득, capital gains, 그리고 자본이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소득이득은 대표적인 게 임대 수익, 대표적인 게 양도 차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투자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기초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는. 저걸 숫자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입문 과정의 전체 큰 틀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금융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내용을 또 학습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자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빌려서 갚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 지분금융과 갚지 않는 겁니다. 꼭 갚아야 되는 것은 부채금융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자금을 융통할 때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금융론, 여러분 교재에 금융론이 등장하는데 금융은 자금의 융통 약자예요. 자금의 융통의 약자. 자, 부채금융을 기본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죠. 자, 내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겠죠.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 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자율. 그래서 이것은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차이는 이 다음에 학습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대출 가능 금액. 어떤 한도에 걸려서 대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액을 책정하는 방법. 자, 여러분이 그 대부 비율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었죠? 그런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 이거 하고요.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D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래서 이 대출 산정은 말이죠. 이게 얼마일까 이거 산정하는 거 말이죠. 오늘 뭐 계산 문제 유형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틀만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LTV란 게 대부 비율이에요.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차주 상환 능력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 LTV가 대부 비율 이렇게 했고요. 보통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자,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둘 중 적은 금액 이것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로.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치 대비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어?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연소득을 대비를 해서 이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서 한도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게 이제 계산 문제 중에 상당히 그 대표적인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 문제 할 때 요거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빈출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유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어떻게 점검을 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자, 이자를 정했어요. 대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해야 될 게 뭐예요? 상환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환 방식. 그래서 여러분, 뭐 상환 방식,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상환 방식이 뭐냐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가이자 합계를 해서 균등하게 상환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원금은 균등하게 하고 잔고에 대해서 이자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 원가 이자를 적게 갚았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스타일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는 원금 균등상환, 많이 쓰이는 두 번째 원리금 균등상환, 그 다음에 처음엔 적게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체증상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셋 중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번에 26회 때 이 세 가지 다 출제됐습니다. 지문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상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 다음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금융론은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고정화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퀴데이션. 뭐 이런 제도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보조하는 주택연금, 뭐 이런 내용들이 금융론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습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혹 좀 개정이 되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자금의 융통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완성된 목적물이라면 관리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 상태다. 그러면 개발 등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나옵니까? 개발 관리론이죠. 관리론. 그래서 이 개발론과 관리론은요, 상당히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정의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만. 자, 개발이란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자, 양호한 생활 공간이 뭐 있습니까? 주택, 상가 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개발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개발 부지 확보예요. 토지 없는 개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입니다. 자, 완성된 목적물 어떻게 할까요? 매각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겠죠. 자, 관리 정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관리입니다. 한 선생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한 3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뭐 임대차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또 맡긴단 말이죠. 임대차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관리를 맡겼단 말이죠. 임대차도 해라, 그리고 관리 좀 해라 이렇게 맡겨놨는데 세상에 3년 뒤에 왔더니 식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임차인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관리를 벗어난 겁니다. 성질을 변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관리 범주는 이 범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존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능을 유지할 때 이걸 보존해 쓰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부터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익을 얻음. 그리고 개량은 하자를 제거하는 거.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이런 관리를 뭐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과도기 형태, 혼합 형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개발과 관리로는 사실 혼자 독학하더라도 뭐 득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출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함정파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한테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학습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출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감정평가론이죠. 감정평가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동산학에 원래 감정평가론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도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있다면 훨씬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 이제 감정평가론이 들어갑니다. 자, 감정평가론의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원래 감정평가론.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그 시험 과목 보면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난이도가 실제 감정평가서 시험처럼 그렇게 난이도 높지는 않아요. 아주 막 자료 방대주고 막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좀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정평가란 무엇일까? 자, 감정평가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로 합니다. 방금 제가 토지 등의 그랬죠. 그러면 토지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이것도 들어갑니다. 동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산들의 소유권 이외에 기타 권리에 관한 것도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이 과목이 부동산 학이잖아요. 동산학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라는 이 표현하고 가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생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이것만. 자,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건물 안에 앉아서 아마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토지 부분 빼고 건물만 평가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건물만. 아시겠죠? 그럼 같이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자,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걸 판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그 유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건물 보면 구성물이 어떻게 됩니까? 철근, 시멘트 막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걸 지을 때 많은 그 노동력이 투입됐을 겁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막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자, 이것을 생각하면 이 부동산 가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금반지가 비쌉니까? 은반지가 비쌉니까? 금반지가 더 비싸죠. 왜 그래요? 비싼 원료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큐빅 반지보다 다이아 반지가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비싼 원가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우리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게 첫 번째, 비용성을 고려한 거예요. 비용성을 고려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때요? 설득력 있나요? 자,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건물이 인적이 드문 강원도 동막골에 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상가라고 치죠. 사람들 거의 뭐 방문하지 않는. 임차 모집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건물이 강남에 있다. 그럼 어때요? 임차 모집이 더 용이할 겁니다. 자, 동일한 생산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때요? 설득력 있지요? 자, 이겁니다. 야, 생산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설득력 있죠? 자,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익성을 고려한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득력 있죠?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이 부동산과 거의 쌍둥이 건물에 다를 바가 없는 건물이 조금 전에 50억이 팔렸다 칩시다. 아까 우리 경제론, 자, 첫 강의 때 우리 경제론 봤었죠? 자,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밀고 당기고 흥정을 해서 결정된 가격이 탄생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균형가격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20억? 이제 20억이라 한번 해보자. 20억. 자, 이 20억이란 가격하고 내 부동산 가치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쌍둥이 건물을 가정했었죠. 만약에 20억이든 50억이든 간에. 그래서 시장에서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느냐. 이걸 근거로 이것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 대상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시장성을 고려한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교 방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3방식이라고 합니다. 3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3방식. 그런데 말이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 이 건물이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이 건물을 빌려준다면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니?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에요. 다시 이 가액이 얼마짜리야? 이거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는 건물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평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각각 이런 방식에 따른 가액과 임대료 평가 방법이 두 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씩의 어떤 방법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방법이 총 6개 되겠죠. 그래서 이걸 3방식 6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3방식 6방법. 그래서 아주 널리 쓰이는 적용화된 표현이죠. 자, 그러면 비용성을 고려한 원가 방식 아래 가액을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원가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계산하는 이것을 적산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가법에서 계산된 가액은 적산가액 이렇게 불러주고요. 여기 임대료는 적산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적산임대료. 그 다음에 이 수익 방식에 따른 수익가액을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분석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계산된 가액은 수익가액, 수익분석법에서 계산된 임대료를 수익임대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 내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계산된 가액을 비준가액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서 산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준임대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봅시다. 가액, 임대료. 됐죠?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6방법. 이렇게. 자, 저게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잘 봐요.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적산이라는 말을 다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시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3방식 6방법의 저 용어 정리 좀 해야 합니다. 저것은 자주 볼수록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이론 중에서 3방식 6방법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뭐 가치 형성이 발생요인이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하고요. 그다음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지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뭐 건물을 평가 방법은 어떤 거 이런 규정도 또 등장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에 관한 내용도 학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토지 가격을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주택 가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뭐 가격 이런 거 공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공시 제도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앞에 그다음에 가운데 3방식 6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공시 제도 등이 있는데 각각 한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려운 파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방식 6방법의 기본 개념 표현을 좀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시식하는 단계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강의까지 부동산학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 때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총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